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외에 유행하고 있어서 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나 좀 비상의 상황인데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할 때 회사 입구에서 손 세정기하고 열 체크하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항상 마스크를 네네, 끼고 네. 실내에서 저는 친구랑 통화할 때도 기침하면 나가라고 할 정도로 조심하고 있어요. 정말 철저한 분들이네요, 친구분들이. 네. 전화로도. 주말인데도 거의 방콕 모드로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답답하네요. 네. 맞아. 저도 사람 많은 곳은 이제 일부러 피하고 약속 같은 것도 못 잡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애 학교가 자꾸 개학이 연기되니까 집에만 이렇게 머물게 되고 또 주말에는 아이랑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네, 제 직장 생활도 리듬이 무너지고 전 생활에 다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저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침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례가 잠깐 걸려서 좀 기침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사례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충북대 수의학과 안병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충분히 네. 관심이 네, 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시적절한 네. 네,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병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 교수님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서점에 가면 관련 서적들이 많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 지식은 많이 없지만 교수님께서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큰 그런 그 공포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 우리가 이제 그냥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이제 유증 증상 때문에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가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정서적으로 이게 많은 이제 충격을 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염될까봐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훨씬 더 큰 후유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본주의 시장의 그 꽃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은요, 연일 폭락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돈을 잃고 이제 그런 그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뭐 관광 같은 거, 그죠? 교통, 뭐 항공업, 서비스업 이런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이 지금 굉장히 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태를 접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크게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누가 저한테 바이러스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러스의 습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고서 바이러스가 뭔가 사실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그 어려운 이야기도 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그러니까 이해되는 대로 편하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요즘처럼 시국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때에는 뭐 밖으로 다닐 수도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좀 전문적인 지식이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대공을 쌓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은요, 지난 2월 17일자에 그 타임지에 나온 그 표지 그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 마스크를 보면은 이제 차이나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죠.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비롯된 뭐 인권 뭐 탄압이라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뭐 정보 통제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그런 문제에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중국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맞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큰 시험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그 엄청난 잠재력,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그림은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렇게 발생을 했던 그 우한시의 모습입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데는요, 인구가 1100만이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죠. 이 거대 도시,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지금 이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뭐예요? 유령 도시. 유령 도시 같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이런 건 일찍이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런 전염병이 어디서 왔냐?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이 거대 도시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꾸 이렇게 농촌 인구가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오면서 도시에 이제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메트로폴리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무서운 전염병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화의 이런 문제가 거꾸로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막 파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커진다든지 해지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서울에서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하면은 이 전염병도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죠. 전염병은 대개 이제 급성질환이고요.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암이라든지 당뇨병, 뭐 고혈압, 뭐 뇌졸중 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심장병.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 문제 하면 후자, 이 만성적인 질환에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인류 역사를 이렇게
통으로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쭉 훑어본다 그러면 사실은 인류를 괴롭혀왔던 것은 만성질환이 아니고 급성전염병이었습니다. 네.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닐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인류 역사가 1만 년 전부터 이런 급성 전염병이 인류 문명을 이렇게 크게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두 다들 이렇게 다 들어보셨죠. 패스트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습니다. 뭐 장티푸스, 그죠? 이질,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수많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사실은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감염이 되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전염병이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1928년도에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이렇게 발명하면서 항생제가 이렇게 나와서 드디어 이렇게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최근 한 50년 이 정도는 전염병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부 사람들, 일부 그룹에서만 이렇게 그치는 문제였고 이것이 뭐 한 도시의 큰 문제가 된다든지 뭐 한 국가의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사스가 이렇게 터지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메르스가 2013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메르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또 많은 그런 사상자를 냈고요. 지금 드디어 또 이러한 그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발병하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전염병 시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또 다른 질병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전염병들이 어디서 왔냐?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인구 증가에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또 사람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인구 한 70억, 80억 되는 인류가 매일 쏟아내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뭐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요, 아주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그 섬보다 더 큰 그런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증가로 발생되는 그러한 환경 오염의 문제, 그러한 환경 오염의 문제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후 변화의 문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생태계가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염병이 또 대단히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신종 전염병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역사하면 대개 이제 왕조사라든지 무슨 전쟁, 그죠? 정치사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전염병이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변천시켜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전염병이야말로 한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또는 한 문명이 이렇게 새로운 문명으로 탄생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전염병이라는 말은요, 전은 전한다는 거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색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를 해서 그 사람도 병에 걸리게 하는 그 병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만성질환, 아까 얘기했던 뭐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런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은
뭔가 이렇게 나를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영어로는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플레이그라는 말도 있어요. 아주 그 심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역병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그 플레이그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또 transmissible disease 이런 말도 쓰고 contagious disease, communicable disease 이런 말 씁니다. 이게 이제 전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지금 그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컨테이전이 바로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컨테이저스 디지즈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요, 뭐 다른 말들도 많이 썼는데 이 전염병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쓰는 말이 감염병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제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썼습니다. 역병. 그래서 이제 역자하면은 우리가 보듯이 이제 역자는 이게 병을 뜻하는 음자에다가 안에 이제 이게 투자인데 이게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재난 상황이다. 역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이렇게 화살이 들어 있습니다. 화살이 이렇게 탁 쏘면은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이건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전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역질.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신종 전염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병이라든지 역질이라든지. 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전염병의 발생 유형이 있는데요. 전염병이라고 이제 다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 유행병이라고 그럽니다. 유행병. 이제 영어로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아웃브레이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아웃브레이크. 갑자기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한 거. 우리가 유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번 여름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한다. 그 바로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전염병에서는 이거를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유행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별로 발생률이 높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유행병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아웃브레이크라고도 한다. 그래서 에피데믹 할 때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데믹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인구 집단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발병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풍토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그러는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팬데믹이 있죠. 판이라고 하는 것은 all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폭발적인 유행의 양상을 띠긴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발병 패턴을 보일 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러한 그 커브가 있죠. 이것은 지금 1918년도에 발생했던 그 스페인 독감, 그죠?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발생됐던 발생의 그러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8월 말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 수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행병의 특징인데요. 유행병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라질까요? 이걸 알면은요, 오늘날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나요? 아니죠. 변이가 되면 병을 더 크게 이렇게 일으키겠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주기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알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사라져주는 게 아니죠. 백신이 바로 나와서 그런 겁니까?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요거 지금 몇 달 안 됩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이게 너도 나도 모르게 막 감염이 되면은요, 분명히 이제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면역이 생기는 인구가 그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 바이러스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항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코로나 19 사태도 이것이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커브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냐 이제 이것이 문제이겠죠. 자, 유행병의 특징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팬데믹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웠던 팬데믹은 이제 뭐니 해도 천연두였고요. 그다음에 결핵, 흑사병, 에이즈도 팬데믹이었습니다. 에이즈도. 에이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초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유명한 것이 스페인 독감이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도 전 세계적으로 발병했던 거고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퍼졌을 때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지금 그 많은 미군이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야전 병원에서 지금 집단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1차 대전은요, 누가 이기고 지고 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종결된 겁니다. 교수님. 자, 그래서 네. 그 이제 인체에 유익한 그 미생물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그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좀 이따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따로 이제 병원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미생물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의 어떤 그 대사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이제 유해하게 사람한테 작용하면 병원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또 유익한 그런 균이 되죠. 뭐 유익한 균의 대표적인 균은 유산균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물질들을 이렇게 생산해서 장운동을 이렇게 좋게 한다 그러고 유익한 것들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에게 아주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걸 항원이라고 해요. 그런 항원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병원체마다 병을 일으키는 그 고유한 그 특징들이 이렇게 있죠. 하여튼 또 나오면 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균이죠. 세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 요 세 가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거의 많이 들어봤죠. 곰팡이까지. 곰팡이. 그리고 이제 기타 해서 뭐 이제 아주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 쪽입니다. 사실 아주 전염병 하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차이점이 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전 팬데믹 사태로 간다 만다 하는데 과연 이런 세균도 팬데믹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감염 확산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는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면 이제 저절로 답이 될 것 같고요. 세균성 전염병도 팬데믹이 될 수 있냐? 옛날에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항생제가 나오면서 세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약이 아닙니까? 항생제라는 게. 그러니까 항생제가 나오면서 세균성 전염병을 이제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집단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야 뭐 열려 있는 거지만 이것이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그 박테리아, 이걸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창궐을 한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런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전염병의 이제 원인은 뭐냐? 사실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을 사실은 뭐 미생물학이 이렇게 태동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럼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그런 그 evil spirit, 악령 같은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아테네의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질병은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악령이 일으키는 병은 아니다.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개념을 이렇게 확 뒤집는, 그죠? 그러한 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이
사람 간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테네의 역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이클 스월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헐벗은 채로 막 이렇게 뭐 토하기도 하고, 그죠? 열에 쓰러지기도 하고 아주 참혹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사실 아테네의 역병이 그 당시에 무슨 병이었냐? 이건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 아테네의 역병 때문에 아테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스 그 아테네 시대가. 그러고서 이제 로마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론을 이제 앞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악령에 의한 그러한 그 병의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비로소 사람 간에 이제 전파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의 원인론을 이제 크게 장기론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날 이거는 완전히 다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론이 있어요. 미생물론이 나오면서 장기론은 다 폐기가 된 거죠. 장기라는 말은 이제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이제 미아즈마라고 그래요. 미아즈마. 그래서 미아즈마 시어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공기입니다. 오염된 공기. 이 오염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 모든 공기 속에는 병을 일으키는 포자와 같은 그런 씨앗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 이론입니다. 이것이요, 미생물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 이론이 지배해왔어요.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뭔가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인데 위에 지금 괴물 같은 이거 뭐냐면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무시무시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콜레라 역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콜레라가 바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어서 콜레라가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게 왜 틀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공기에 그게 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미아즈마 이론의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쁜 공기,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냄새 나는 공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보건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소도 많이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질병 발생을 약간 완화시킨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은 완전히 폐기된 그러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게 된 이론이 이제 바로 미생물론입니다. 이 미생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완전히 아주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전히 미아즈마 시어리, 이 장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점 시어리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성 세균의 이제 종류 또는 뭐 세균에 의한 그러한 전염병, 그러한 걸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요, 이제 뭐 파상풍이라고 들어봤죠. 파상풍. 이제 막 신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근육이 강직되는 그러한 그 신경계의 그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파상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설사를 유발해서 탈수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장티푸스. 이건 이제 옛날엔 장질부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매독, 저건 이제 성병이죠. 저것은 사실은 이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러한 그 급성 전염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염병을 영어로 infectious disease다 하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개 있고 또 contagious disease라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러한 그 접촉에 의해서만 퍼지는 저러한 전염병은요, contagious disease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용어 속에서도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콜레라, 옛날에는 호열자라고 그랬고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었죠. 그 다음에 결핵, 뭐 오늘날은 이제 헬리코박터, 이거 위암 일으키는 거죠. 헬리코박터 오래 갖고 있으면요, 위암까지 이질, 설사 일으키는 대장균병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이거 완전히 중세 역사를 문닫게 했던 유럽의 그 3분의 1에 이르는 그 인구를 이렇게 몰살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이 무서운 패스트. 그 다음에 이제 한센병. 그 다음에 이제 출혈성 대장균. 저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질환인데 역시 대장균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병이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이라고 아주 그 뭐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창자, 뭐 폐 이런데 아주 굉장히 심한 병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세균이 일으키는 그러한 그 질병인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세균학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세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힌트를 얻게 된 것은요. 현미경이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안토니 판 레이번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이 이제 렌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고요.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뭘 봤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움직이는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애니멀 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큐는 이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벌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뭔가 작은 벌레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 입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역시 이제 애니멀 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 작은 벌레로 이루어진 큰 벌레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미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자오간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처음 관찰했다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아주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 되기 쉽네요. 예. 남들 안 할 때 하면은 뭐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균학의 역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루이 파스테르. 그래서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광견병이라든지 탄저 이런 걸 이렇게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효.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균이나 효모 이런 것들이 당분, 그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든다든지 또는 산, 초산, 뭐 식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만드는 거, 젖산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발효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 그 당시에 서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치즈가 있고 또 요구르트. 프랑스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와인. 와인이죠. 와인이 바로 이제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효는 바로 이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왕이었는데 이 와인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이 사실은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봐라. 그런 특명을 이제 루이 파스테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균법을 개발을 해요. 물에 이렇게 끓이면, 그죠? 끓이면 살균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유 살균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스테르의 그 저온 살균법이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영양분도 파괴하지 않고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살균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자, 이분의 업적은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플라스크에 그 고기 국물을 이렇게 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이 다 죽겠죠? 그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위에 목을 딱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인 다음에 안에 그 일부를 이렇게 부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면서 그만큼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패되더라는 거예요. 까만 점은 지금 세균이 증식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끓인 채로 가만히 두면 S자로 이렇게 백조목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세균이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이 무슨 뭔가가 이렇게 문제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루이 파스테르와 당대의 그런 학자인데요. 정말 세균학 역사에서 이렇게 빠뜨릴 수 없는 근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러한 결핵균이라든지 콜레라, 탄저 이러한 그 원인균을 이제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것을 실험 동물에게 투여하면 그러한 병이 생기냐. 이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실험적으로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흐의 가설이라고 해요. 코흐의 가설. 이제 지금 보는 그림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세포. 우리 다 세포 다 가지고 있죠. 세포는 이제 대개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동그란 공과 같은 모습이고요.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여기 바깥에는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안에 핵이 있는데 핵도 핵막으로 쌓여 있고 핵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한다. 이 세포질에 이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그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신호가 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핵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그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서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균을 보면은요, 좀 단순한 것 같죠? 이제 세균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세균도 이제 다양한 모습이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긴 꼬리가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세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맨 바깥에 이제 세포에 뭐 막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싸고 있고 이제 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보라색으로 실과 같은 그러한 물질이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이게 이제 유전체인데요. 아까 일반 우리 세포에서는 핵 안에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 세균은 핵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포 안에 그냥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 생물. 진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이다. 들어봤죠? 그죠? 핵막이 있으면 진핵 생물이고 없으면 이제 원핵 생물인데 좌우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 세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소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깥에 이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전부 뭐예요? 항원입니다. 항원. 그래서 세균에 따라 어떤 것은 이게 어떤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병원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균이 만든 그 단백질을 우리는 이제 특별히 독소라고 그래요. 독소. 독소. 톡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뭔가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알려진 생물체 중에 가장 작은 벌레다. 앞에서 뭐예요? 미생물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뭔지 모를 때 이거 애니멀 큐리라고 그랬잖아요. 벌레입니다, 바로 그게. 벌레.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벌레다. 이게 얼마나 작냐? 세균보다 수백 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걸 다시 그린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서. 자, 그래서 뭐 요걸 자세한 구조는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바이러스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제 왕관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마다 모양이 다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바로 뒤에 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코로나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이제 이 생물 종별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사람 키가 이 정도, 그죠? 1m 한 6, 70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10배 이하 줄어들면 100ml, 10배 이하 줄어들면 10ml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들면은요 100만 분의 1까지 가면 1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1m에 100만 분의 1이죠. 1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1마이크로미터 이 범주에 바로 이렇게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 이하서부터 몇 마이크로 한 5마이크로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세균의 크기는 1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수백 배 더 작은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파스테르가 이 광견병의 원인체는 뭔가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견병은 세균성 전염병이 아니고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뭐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세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아주 커다란 그런 힌트랄까? 이것을 알게 된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은요, 러시아 사람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담뱃잎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모자이크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연구하던 사람인데, 담뱃잎에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은 이 연구를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마르티누스 바이에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수한 그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라고 하면 이제 여과하는 거죠. 세균을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이렇게 고안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세균을 다 제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 그 병이 걸린 담뱃잎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죠? 빻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인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균이 통과 못하는 그런 작은 그 필터를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기는 이론상으로 뭐예요? 세균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접종하면 병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균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현미경이 1931년에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뒤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1935년에 스탠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의 모습이죠. 전자현미경은 그 광원을 전자빔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냐?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배율의 1000배를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100만 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개 바이러스는 몇만 배, 뭐 그냥 몇천 배 또는 몇만 배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균은 광학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 연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바이러스는 바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생물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마디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런 그 분기점은 바로 현미경의 발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생물학이 같이 발달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질문하신 그 바이러스의 형태, 이걸 이제 다시 그림을 단면을 내서 이제 그린 건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좀 단순하게 생겼죠. 오른쪽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을 그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육각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육각형이 다시 작은 구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캡시드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캡시드. 캡이 모자죠. 그죠? 그런 작은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의 게놈밖에 없어요. 아까 세균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리보솜도 있었고, 골지도 다 있었죠. 일반 세포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직
바이러스 게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이러스는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뭐야? 껍데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엔벨롭이다 그럽니다. 엔벨롭.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외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굳이 번역 안 하고 그냥 엔벨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창과 같이 삐죽한 이런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엔벨롭이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뭐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증식한다는 겁니다. 세균은 어땠어요? 죽은 숙주 안에서도 기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물이 죽어서 부패하면 거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거기에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세균은 영양분만 있으면 그냥 그걸 먹고 자라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영양분이 뭐냐? 살아있는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유전체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유전체밖에 없는데, 이 유전체가 증식하려면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 유전체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 못됐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벌레이면서 아주 철저한 기생충이죠. 교수님,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각각 이렇게 그 인체에 있는 장부마다 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예.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별로 병을 일으키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죠.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다가 증식을 막 하고 세포 바깥으로 탈출할 때 거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타미플루가 탁 차단시켜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대개는 치료약이 없어요. 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이 세포 내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세균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이 왜 치료가 잘 안 되냐?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거든. 결핵균이. 예. 근데 만약에 약이 그러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인체에도 만약에 그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도 끼치겠네요, 만약에? 당연하죠.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은요, 우리한테도 해롭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그 세균을 죽이는 그 메커니즘, 그 이치가 일반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포도 같이 이렇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남용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은 만들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치료제라는 것보다도 예방제로서 이제 백신을 이제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요. 백신은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거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이렇게 주사하는 게 이제 백신이고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서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런 그 아주 그 깊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개발해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바이러스마다 일으키는 질병이 따로 있지 않냐,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특별히
좋아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놨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호흡기 세포를 아주 좋아합니다. 호흡기 외에 다른 데는 감염이 별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호흡기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돼지나 소 같은 동물에서는요,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제가 수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호흡기 질환보다 소화기 질환에서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사람에서는 호흡기에 병을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세포를 좋아해요, 이 바이러스가. 그 왜 좋아하는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마귀가 있죠, 피부에.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바이러스를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건 피부를 좋아합니다. 이 유두종 바이러스가요, 여성의 자궁경부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 암이 생깁니다. 이 피부하고 자궁경부의 조직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염될 때는 암도 일으킨다. 간염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간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세포가 있다. 그래서 질병이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에게 감염이 될 때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것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이제 이걸 수용체라 그러는데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 리간드와 이 수용체의 관계는 아주 특이적인 관계예요. 여기 수용체에 딱 맞는 리간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세포마다 특이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호흡기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특이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가 한 5,000종 이상 되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세포는 죽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상해작용,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있고 유전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유전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DNA 그리고 RNA가 있죠. 핵산이라고 그럽니다. 핵산은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체세포는 이걸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RNA만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를 한번 살펴보면, DNA 바이러스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 그죠? 헤르페스. 우리 입술 부러뜨는 거 있죠?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노약자들 잘 걸리는 그 대상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헤르페스의 사촌이에요. 헤르페스의 사촌. 그리고 HPV, 저게 바로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다 DNA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시두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고요. B형 간염, 그리고 돼지에서 지금 막 그냥 작년에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질병 뭐죠? 돼지열병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었죠. 네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멕시코.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DNA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뭐 일부만 들어놓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제 치명적인 그런 병을 일으키는 DNA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RNA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에볼라. 저것도 감염되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저거는 뭐 아프리카 지역의 특수 그 풍토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와 사촌인 메르스, 당연히 RNA 바이러스고요. 동물에서 그 구제역 바이러스, 그죠? 광견병, 인플루엔자, C형 간염, E형 간염, 뭐 소아마비, 홍역 이런 모든 것들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전체의 그 염기 서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기 서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염기 서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이것을 정식으로 사스 코로나2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이렇게 병원성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감염력이 높은 그러한 바이러스로 지금 변종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도 그런 변종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고 사스 바이러스도 다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전염력도 높고 병원성도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이제 뭐 세균이라든가 증식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겨울에 이렇게 발병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왜 겨울에 이렇게 발발을 하는지, 왜 병을 일으키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또 활성을 띠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성 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세균성 질병은 이제 반대죠. 온도가 이렇게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제 그렇지 않고 추운 계절에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모든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감염자도 많이 늘고 있지만 완치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완치자가 또 이제 그 다시 걸릴 확률이 이제 또 있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이제 공격을 받은 몸체가 뭐 안 받은 몸체보다 안 받은 사람보다 좀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감염률이 높은 건지 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다시는 이제 잘 안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몸 안에서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환자가 다시 감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금 지식으로 명확히 답변은 못해요.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현재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돼요.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전쟁에 비유한다 그러면 적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100명 쳐들어오면 이거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건 바로 전쟁이죠. 그죠? 감염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되는 그 병원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양이 일시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중증으로 가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감염된 이 병원체의 숫자가 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건강 상태, 면역 상태는 다 다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병원성, 그러니까 그 증상의 그 문제의 심각성은 몸으로 유입되는 이 바이러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균학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균이 뭔지, 이 바이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전염병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